네, 안녕하세요. 시민 참여형 사회안전 위험 해소 방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 LI 시스템의 장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첫 번째 사회재난이 우리에게 요즘에 어떻게 위협이 되고 있고 이런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어떤 불일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들이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재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의 위협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네. 사회재난이 과거에는 몇 개가 안 됐었습니다. 관리도 몇 개 유형으로만 했었는데 현재 사회재난이 국가에서 27개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복잡한 사회에 살면서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KT 공동구 화재 단순 화재였지만 근처에 서울 인근의 일부분이 모든 것들이 마비됐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그림처럼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인천의 상수도에서 깔따구 같은 애벌레들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천 물류 화재 창고처럼 대형 화재들, 특히 이제 고층 건물에서 화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회재난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사회재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사회재난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사고라고 하는 것과 자연재난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재난이 재산 피해도 훨씬 더 크고요. 인명 피해도 자연재난보다 훨씬 큽니다. 즉 사회재난이 점점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고 그 출현 빈도나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그러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뭐 법을 만들고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회재난의 한 5개 유형인데 관련된 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유해 화학 물질 같은 거 환경부에서, 공동구는 국토부나 지자체, 행안부, 감염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질본이 하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재난 발생하면 다 지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사회재난을 위해서 해야 될 꼭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그 중앙 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법적 업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고 인력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역학조사관이 없어서 뭐 힘들다. 그래 과학적으로 디지털로 기술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재난 유형인데요. 매뉴얼이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만 27종이고요. 사고까지 포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 테러를 빼면 42종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난을 그러면 다 관리할 수 있냐? 사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재난은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관리할 대상도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사회재난이 이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맨 위에 보면 뭐 0회부터 5회까지 있는 차트가 있는데요. 이 0회가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큰 사회재난이 나면 이거를 이제 남기기 위해서 재난영감이라는 통계집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가 168개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2018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전국에 다 영향을 미쳤죠. 이제 영인 지자체는 없게 되겠지만 사실 코로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재난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가 168개나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경기도에서도 어떤 재난 유형이냐에 따라서 서로 위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많은 유형들을 어떻게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우선적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죠. 그래서 잘 모르고 불확실하고 거기에 많이 발생하고 관리 역량도 없는 이런 사회재난이 현재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드려보면 재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제가 여기 뭐 재난 안전관리 법적인 내용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 재난 관련된 걸 한 20년 정도 했는데 사회재난, 안전사고, 사고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20년 동안 한 번도 사회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가 168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맨날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는 뭐고 또 안전사고는 뭘까? 사실 이게 법적으로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사회재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도 사회재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데서 큰 문제점이죠. 이런 문제가 왜 나오나 했더니 위협 안전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되게 정성적이에요. 제가 이 말표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저는 되게 편안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조명이 있어서 생소한데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여기가 되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안전이란 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다 보니까 리스크라는 위험을 평가하는데 여기서부터 되게 많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또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재난안전사고라는 걸 정의하는데 모호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키는 사실 이 장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이 재난을 바라볼 때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1차 산업으로 농업국가였죠. 그래서 홍수가 나면 국가가 휘청했습니다. 왜? 농업 생산물이 약하면 우리는 이제 죽는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재난은 하천법에서 시작해서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특히 자연재난은 자대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가 계속 피해가 나면 보상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도 내고 법을 제정하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민식이법이나 이런 사고나 안전사고, 내 주변에 내 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나 언론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네 하면 눈이 많이 내렸구나 하고 끝나죠. 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이 좀 이중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에는 민감하고 어떤 거에 민감하지 않죠. 그래서 지키려고 하긴 하지만 나의 재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내가 우선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 다 가입하시죠. 근데 자연재난과 대한 풍수해보험 잘 가입 안 하세요. 건강보험 다 가입하시죠. 내 건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집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하시나요? 안 하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재난을 바라보고 있는 이중적 시각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시각 쪽에서 기술과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거는 NDMS라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있는 그 발전 단계입니다. 뭐 1단계는 자연재난 중심이었고 2단계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일부 사회재난이 고려되기 시작했고 GIS라는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딜이 지금 발표됐죠. 그래서 25년 뉴딜까지 자연재난 중심이었던 거 이제 사회재난이 큰 키가 되고 협업과 공유 그리고 이제 5G나 빅데이터 AI가 있으니까 현장 중심의 모바일의 예측과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바뀌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고 여기에서 키가 되는 게 이제 사회재난이라는 게 이제 부각됐다는 점이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막 노트북에서 빛이 나가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과학기술은 저런 빛처럼 빠른 속도로 다양한 어떤 색깔을 갖고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구슬이 서말이어야도 껴야 법에 하면서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 전 정부에서 구슬이 없으니까 모아야 된다. 그리고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 2.0이라는 시대에 구슬이 서말을 모았고 뭐 정부 3.0은 구슬 서말을 꿰어야 되고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능형 정부라고 해서 구슬을 상품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왼쪽에 밑에 보시면 저런 빨간색 목걸이를 만들려고 저 구슬의 서말에 모은 것을 딱
구슬을 찾아보면요. 구슬 크기가 다르고 구슬이 깨져 있고 구슬의 색깔이 다르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말이 모였어도 상품은 지금 못 만든다는 거죠. 이게 현재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정보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 안전과 관련된, 그래서 뭐 산불 감시 자원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최적할 거냐,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불법 주차장 이런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화재 취약 지역을 분석해서 거기에 소방 시설을 갖다 놓을 거냐, 이런 형태의 간단한 분석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분석은 데이터만 있으면 되게 쉽게 되는 분석이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과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과의 데이터의 활용도에선 큰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보시는 거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여러분은 태풍이 오시면 전국적으로 다 비상이 씁니다. 대부분 태풍의 영향권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한 개 지자체에, 한 개 읍면동 안에, 한 개 지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재난은 발생 이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은 뭐 풍수가 나든 비가 오든 뭐 하면 하천을 관리하든지 뭐 펌프장을 관리하든지 하수도를 관리하든지 이런 형태로 관리할 시설들이 있는데, 사회재난은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센서를 달아서 다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연재난을 지금까지 쭉 한 20여 년간 30여 년 정도죠 했던 관리 체계를 사회재난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재난에는 과거 했던 경험 기반의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쪽으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가장 간단한 건 여러분도 이제 하인리 법칙 아실 겁니다. 큰 중대한 사고로 있을 때는 아주 사소한 300개의 실수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안전신문고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사이트를 캡처해 놓은 건데, 간단하게 안전신문고가 사실 2020년 10월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18년까지 뒀던 거는 19년, 20년도에는 지금 총계가 평균 한 20만 건씩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3만 건씩 신고가 100만 건이 넘습니다. 갑자기 한 개의 분야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게 초기에 제도가 시작돼서 누가 신고를 하겠어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주변에 위험한 곳, 뭐 석축이 이렇게 금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로등에 어떤 전기시설이 노출되어 있다거나 하면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다 올리세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자체에서 이거는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 했던 수용률이 80%에 가깝습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그 300개의 미스를 찾아서 주시면 한 개의 재난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결국 2018년, 17년, 16년 평균이 한 20만 건 되는데 여러분들이 20만 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300으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사회재난을 얼마나 없앴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100만 건 가까이 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작은 관심이 실제로 사회재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앞에서 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어떤 사회재난에 더 취약한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에 취약하고 이게 왜 취약해서 이렇게 됐는지란 요소를 알아야, 무언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이제 무엇을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통계가 아까 이제 안전사고라는 안전신문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셜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되게 위험했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쓰는, 그냥 생각나는 걸 쓰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발생하는 재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이런 시점에는 이런 사회재난이 이 지역에 좀 위험하겠구나 하는 전망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안전신문고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재난이라는 건 방제시설, 이건 하청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냥 여러분은 하천은 제 방이 있고 산책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거기에 뭐 홍수량을 관리하고 뭐 센서를 따라서 모니터링하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재난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골목길에 오른쪽 벽에서, 여러분 아파트 뒤에 있는 옹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이런 사회재난에 관련돼서 뭔가 좀 좋아진 것 같네, 이런 체감도를 이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다가 많이 피력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만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재난과 관련돼서 이런 첫 번째, 어떤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진단해서 취약 요소를 알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가장 현재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그 웹이나 이런 곳의 데이터들과 분석을 해서 위험을 전망하고, 거기에 그런 것들 외에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고나 이런 예방과 관련된 업무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을 전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징후들이 있는지를 감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재난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의 업무 역할이 되게 크죠. 특히 옛날에는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자연재난에 하는 표현인데요. 하자드라는 게 있고 벌러너빌러티라는 게 있습니다. 하자드라는 거는 이렇게 강호동이 이제 힘을 꽉 주고 저한테 배를 세게 딱 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덩치가 있어서 아프겠죠. 근데 강호동이 똑같은 힘으로 한 5살짜리 꼬마애를 쳤으면 정말 중대 사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강호동이 친 펀치는 외력이죠. 하자드. 이건 바뀌지 않았는데 저는 견뎠고 어떤 꼬마애는 큰 일을 당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똑같은 외력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강함과 약함을 진단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저 진단이고요. 이 취약 요소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하려면 제가 훈련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체력을 더 키우면 강호동과 맞짱도 뜰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더 트레이닝하고 더 내 스스로를 강하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저 시민 참여형 안전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동은 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재난을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자연재난처럼 정부가 해준 걸로 가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다면 사회재난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도 이런 안전신문고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될 거고, 특히 이런 사회재난과 관련된 연구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학회나 협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통계를 하시는 분들도 이 재난이라는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이런 그 지식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참여형 사회재난 위험 해소 방안이 지금은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재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지만 안전에, 여러분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그 사회 재난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개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특히 지난 그 5년간의 변화가 어떤지,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도 뭔가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회재난에 대해서 국민안전처가 생겼을 때부터 사회재난 대응과라는 게 이제 정부 조직이 생겼고요. 행정안전부에.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생활 안전 지도라고 해서 내 주변에 뭐 교통사고, 범죄, 뭐 이런 자연재해 여러 가지 분야 8개 정도 분야에 대해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났는지를 이제 공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국민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표할 때 그 안전신문고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무언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활안전지도가 이제 전국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일이 지자체나 부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냥 텍스트나 위치 정보를 다 하나하나 지도에다 다 표시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국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대신 이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되고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그 신고 제도는 그 언론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YTN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화재부터 이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거에 5년 동안도 괜찮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되게 고무적인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게 그렇게 조심해야 될 건가라는 사실 이게 약간 뭐랄까 무덤덤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얼마나 이 재난 쪽에서 큰 변화냐면 모두가 다 심각하게 경험했고 내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에 잘 따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뭐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이런 그 문화나 이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재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니까 이런 걸 보시면 신고를 해주십시오. 딱 하면 마치 저 초등학교 때 간첩 신고하듯이 이상한 사람 보면 막 신고하고 그랬거든요.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내 개인 정보에도 어떤 그 침해가 없으면서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IT 기술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내용은 아주 일부 협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가 5년 동안 한 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파일럿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시행착오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좋은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나쁜 점도 있지만 그렇죠. 그 사회재난을 인식하고 좀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풍 피해만 주고 안 좋다. 근데 태풍을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태풍이 와서 선순환이 있거든요. 호수의 물들을 순환시킬 그렇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코로나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네거티브한 쪽이 더 많긴 하지만 이걸 잘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그 어떤 패러다임의 완전히 변화가 쉬프트 업이 된다 그러죠. 완전히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가 사회재난 쪽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도시,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사회재난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몇십 년 동안 연구된 것도 아니고 한 최근 한 10년 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장 박사님 보시기에 앞으로의 전반적인 추세, 도시 네. 발전의 추세,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런 관점에서 좀 어떤 이런 집중적인 전략이나 이런 관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야겠다라고 말씀하실 어떤 중요한 점이 있으면 한번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재난 관리에서 미국이 무조건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PDCA라는 걸 지킵니다. 네. Plan, Do, Check, Action이라는 이런 순환 체계를 갖고 네네네. 있거든요. 사실 플랜이 정말 중요하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사회재난이 이제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양상이 이제 바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제 경제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환경 부분이 고려가 없이 성장 중심의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된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지나가면 노후가 되기 시작하는 그쵸. 거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쩌면 당연히 이쯤에 발생될 것들을 저희가 우리 세대에서 지금 겪고 있을 수 있고요. 이 후대는 더 크게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다 갈아엎을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신도시든지 계획도시가 있다면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얼만큼 반영할 수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이란 기술들,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 재난의 조건들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MNS를 DT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사실 이런 기술들을 갖고 플래닝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또 근데 큰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이 아닌 측면으로 도시 환경을 보면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조그만 지역들. 그러면 이런 재생 사업을 할 때도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소방에서는 구조적으로 목조 건물이나 노후 건물 합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즉시 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방차가 도달을 못하는 거죠. 주차.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는 곳들은 옛날에 만들어진 구도심이니까 그런 곳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의 뭔가가 방해되지 않는 형태로 재생을 하면서 주차난을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플랜단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은 결국 이제 정부나 시공사가 하겠지만 시 체크가 중요하죠. 이 체크는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시민 모두가. 네. 네. 그걸 일일이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여러분 아무리 그러면 이제 공무원 더 늘려야 되죠. 근데 그쵸. 그러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고 그런 수단들이 지금 안전신문고가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가로등이 이상하면 가로등에 보면 지금 표칙이 있거든요. 그것만 딱 찍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 일부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러네요. 어디 있는지를 예, 표기할 예, 때. 예. 그러면 그거를 뭐 QR이 달려 있어서 딱 찍는 순간 이 근처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즉시 여러분 그냥 사진 한 번 찍어서 업로드하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 이미 그 스마트폰 안에 웬만한 기술은 다 있거든요. 이 기술에 이제 이 재난안전 쪽과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어떤 걸 여기다가 쉽게 담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체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하면 되고, 대신 여기서 정부는 국민들이 그렇게 체킹해 준 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PDC가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액션을 했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회재난 쪽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를 이유로 사회재난과 관련된 이제 법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이제 옛날 경험적으로 했던 거를 벗어나서 이런 지금 플랜 쪽에서 좀 체계적인 거 갖고 시작을 하면 이미 자연재난에서 한 30년간 겪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이제 ICT 기술이 훨씬 높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접목하면 훨씬 단기간에 더 좋은 어떤 사회재난 관리 체계,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이따 패널 세션에서 네. 또 여쭤보도록 하고, 아무튼 소프트웨어가 이 사회재난의 어떤 혁신, 또 편의성과 포괄성, 용이성, 또 어떤 그 효율의 극대화 측면에서 컨트리뷰션하고 우리가 네. 나아갈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이따 패널 토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